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신문과 형사재판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오후에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상당히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10차 변론길 그리고 내란혐의 형사재판이 각각 열리고 법원에선 구속 취소 청구 신문도 열리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고 아무래도 좀 구속의 부당함을 설명할 예정이겠죠.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주의 우려 같은 건 없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때도 15글자였잖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아직 재판이 시작을 안 했는데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그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그 법에 나와 있는 절차는 다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그렇게 예단하기만도 힘든 것이 지금 상황이 상당히 가변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합니다. 예, 재판부 어떤 결정 내릴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보석 청구도 아니고 보석할 수 없는 상황이 하죠 지금. 그런데 구속 취소 신문이라는 건 뭡니까?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내야 돼요.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을 해제할 수 있는 변경이 있어야죠. 사유가 변경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도 이 구속 취소 신문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과 더불어서 말이죠. 이 사유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구속 취소는 이거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증인으로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 내일 자진 출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9차 변론에서 조 청장의 검찰 신문조서 내용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내일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좀 쟁점으로 다뤄질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지금 혈액암 투병 중이라서 앞선 두 번의 그 신문에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보통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제 구인장까지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겁니다. 다만 그러면서 한 얘기는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신병도 신병이고 이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본인이 할 말, 특히 지금 검찰 조서에 그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를 헌재 재판부가 채택을 한 마당에 그 자체를 뒤집긴 어렵겠지만 이 공판 중심주의로 모든 게 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앞선 그 이진우 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단장이라든가 곽 전 특수전 사령관이라든가 검찰에서의 진술과 헌재 재판 변론기일에서의 그 말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두고도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조지호 전 청장도 검찰에서 그 대통령과의 6차례에 걸친 전화 통화 내용, 신문 조서 내용은 여러 언론들이 이미 다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같은 그 답변을 할 것이냐 거기에 약간의 변화나 때로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진술의 어떤 그 번복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만큼 그 부분이 아마 내일 있게 되는 3명의 이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홍장원 씨는 두 번째로 불려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고 한덕수 전 대행은 이미 밝힌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 전 청장이 뭐라고 하느냐가 내일 변론기일 증언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핵심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 나와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직접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 할까요? 글쎄요,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검찰 조사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번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이진우 수방사령관, 전 수방사령관입니다만 그리고 곽
여인영 예. 전 방첩사령관의 이 답변들이 되게 답변이 제한된다고 그랬어요. 답변이 제한된다. 그 얘기를 거의 다 많이 했다고요. 그 답변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지금 형사재판의 피의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그 진술에 있어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입장이었어요. 크게 번복된 게 없다고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나오는 건 조지호 청장이 내일 무슨 말 할지는 정확히 나올 수 없겠습니다만 6차례 통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체포하라, 잡아들여라 얘기했다는 게 이제 검찰 조사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다시 또 이제 나온 얘기가 여인영 그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포하고는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 위치 파악 요청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요청한다고 해서 한동훈을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미. 근데 그 얘기를 내일도 할지 이건 예단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예. 글쎄요, 조지호 청장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다. 자신이 검찰 조사에 쓴 건 다 허위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했던 거는 답변이 제한된다는 입장이었지 완전히 번복하거나 거부한 건 아니었고, 게다가 곽정우 전 사령관의 증언, 진술, 헌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 발언도 분명해요. 끌어내라고 그랬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오늘 방송의 그 보도에 그 단독으로 나왔던 보도인데 그 특임단의 단체방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막아라 이런 얘기 있었다는 거예요. 텔레그램 대화방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설령 이 조지호 청장이 내일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이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총리랑 홍 차장 증인 신문에서는 어떤 내용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이 홍장원 씨의 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 어제 모 종편의 이 단독 인터뷰를 저도 봤는데 예. 5번째 메모가 나왔어요. 이 4번째 메모를 넘어서서 5번째인데 저도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빨간색 펜으로 가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또 깨끗이 정서가 돼 있어요. 저걸 왜 들고 나왔을까? 그리고 또 이걸 또 앞에다 카메라 앞에 펼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참 이 믿기 어려운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홍장원 씨는 본인이 그 나랏돈으로 미국 보스턴대, 런던대 또 헬싱키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육사를 나왔지만 예. 그런 사람이고 블랙요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블랙요원을 20년 이상 했다고 본인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공터 앞이었는지 그게 뭐 집무실이었는지 이것도 또 그 인터뷰에서 또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며 그 아까 말씀드린 5번째 메모는 왜 저런 걸 방송용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또 그런 걸 보여주느냐. 그러면 2번째 메모는 그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합니다마는 그게 또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엘리트의 그 블랙요원이라는 사람이 그 중요한 문건은 첫 번째 문건은 뭐 구겨서 버렸다. 2번째 문건은 있었는데 사라졌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내용이 비슷하다. 계속 하는 얘기는 일관되게 그 내용은 뭐 거의 다 맞는 거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뭐 그 조금씩 팩트가 어긋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오염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용은 맞아.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영배 소장 대행도 이 홍장원 씨를 원래 안 부르려고 그랬다가 이게 논란이 많고 또 이게 하자 절차상 흠결 이런 게 자꾸 논란이 되니까 또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홍장원 씨 본인과 이걸 자꾸 메신저를 흔든다 그러는데 이 매우 중차대한, 왜냐하면 홍장원 메모로 인해서 이 사태가 계엄 며칠 만에 내란 프레임으로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단초가 됐던 그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말을 바꿀지 이미 여러 번 바꿨기 때문에 이 오염이 됐다, 뭐 이 사람의 그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건 이미 주지의 사실이 저는 좀 일정 부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120분, 30분 느려서 각각 한대니까 좀 제대로 좀 묻고 답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좀 말 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한 총리 쟁점 얘기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한덕수 총리는 이제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겠죠. 예.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고 이미 이제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답변한 게 있어요. 사실상 간담회 형식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한 얘기가 있죠.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관점은 이게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아예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물어봐서 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심의가 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계엄이 선포됐다를 주장을 할 거예요 아마. 그 대리인단에서 말이죠.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그렇게 얘기할 텐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왕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뭐 이렇게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계속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 들어왔고 심의에 참석을 했고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국무회의는 열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 하는데 그런 국무회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국무회의 그 비상계엄의 선포나 비상계엄의 해제를 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됐어요. 헌법 89조에 말이죠. 근데 국무회의 심의에는 그것도 필요한 요건들이 있다고요. 개의선언 해야 되고 의안 배부해야 되고 행안부의 의정관이 와야 되고 그게 간사예요. 국무회의 간사. 그래서 안 왔다고요. 이 자체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국무회의로서 적법하다고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아무리 그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거다라고 그 이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주장들이 대단히 이 지금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이에 대해서 본인의 기존의 입장을 얘기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국무회의는 적법했다라고 얘기할지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아마 전자의 경우에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0차 변론을 마친 이후에 헌재에서 이 변론을 종결지을지 아니면 추가 기일이 잡힐지 내일을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앞으로 헌재에서 진행 상황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선고 결과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내일 변론길이 끝나고 또다시 이제 증인이 추가로 채택되지 않으면 다음 주 정도에 최종 의견 진술의 변론길이 한번 잡히겠죠. 그때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변론길이 종결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평의에 들어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가 평의가 14일 걸렸어요. 탄핵 이제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이었고 거기 꼭 같이 가야 될 이유는 없다 하더라고요. 되게 거기에 그야말로 요즘 하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준용할 거 아니겠어요. 준용이란 말은 그걸 차용한다는 뜻인데 아무튼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한 보름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고 그러면 한 3월 중순 그런 계산이라면 그렇게 가겠죠. 아마 그 어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어쨌든 탄핵소추 의결되고 90일 만에 인용이 됐고 대통령이 파면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60일 만에 이제 기각됐어요. 대통령직에 복귀했잖아요. 그런 걸로 따져보면 90일 정도 돼요. 3월 중순이면. 왜냐하면 11월 14일 날 탄핵소추가 의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어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전국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선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걸릴 거다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특별히 제가 뭐 최 교수님 말씀에 토를 달 생각은 없고 지금 자꾸 논란이 되니까 이 듀 프로세스, 그 적절한 절차, 적법 절차를 문영배 대행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치권도 그렇고 이게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은요. 결론을 내되 그 결론을 이 양측이 논란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데에 그 중요성이 또 있다고 볼 때 웬만하면 자꾸 흥결, 하자 이런 것을 자꾸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3월 중순에서 며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입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당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 명태균 특검법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물실 호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략적인 이 특검법입니다. 왜냐하면 왜 굳이 정략이란 말을 쓰냐면 이게 이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이 겨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그 선거전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망외의 인물들이 또 그 특검법에 포함이 돼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거기에 일단은 그 대선 국면에서는 같이 간다고 말은 했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또
어쨌든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은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준석 의원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예. 해당 당사자들이 지금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뭐 법적인 조치를 뭐 예고하고 있는 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명태균 특검법은 발의는 당연히 하고 싶은 민주당이 하겠죠. 예. 통과도 시킬 겁니다. 하지만 이 여권에서는 이걸 이제 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국회로 돌려서 이제 표결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똘똘 뭉칠 것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실까요? 명태균 특검법은 성사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쪽 생각이 다른 거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된 거니까 여야 합의 안 됐다고 지금 마원영 후보 임명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안 할 거고 99.9% 아마 거부권에서 할 거예요.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그 재의결돼서 표결에 들어가도 말이죠.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그 단일적으로 완전히 뭉쳤어요. 당내 다른 목소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에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탈표가 나온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에 대한 각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특검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데 국민의힘이 좀 전략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이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선거에 개입한 거, 공천 개입 의혹 밝히고 검찰이 사실은 창원지검에서 서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수사를 말이죠. 예. 그건 미진하게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달 이상 갈 텐데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면 대선 국면에서 불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털고 가야 된다면 아니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만약에 문제 없다면 왜 특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과감하게 발상을 좀 바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할 거고 따라서 특검은 그냥 말만 무성하고 정책 공만만 오가고 가다가 전혀 성사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변론기일부터 최후 진술까지 90분 만에 오늘 모두 종결이 됐는데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뭐 저는 한마디로 만시지탄이고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을 왜 2달 넘게 미뤘을까? 저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웃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선입 선출에 의해서 먼저 해결을 했어야 돼요. 기각이든 뭐든 간에 결론을 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부터 통상 전문가고 미국 대사까지 지낸 저 전문가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다면 물론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떠나서도 최상목 대행이 또 그 밑에서 바치고 지금 미국의 통상 압력이 그 관세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이걸 가서 만나는 게 지금 민간 기업인들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이익이 자동차 관세가 지금 곧 4월 2일 날 그 윤곽이 나온다고 하면 뭐 몇백 조가 날아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내부 싸움이랄까 이거에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탄핵 정국에 얽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러운데 그러면 그런 걸 빨리 제가 한덕수 전 대행이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빨리 90분 만에 종결해서 선고 기일은 안 잡았는데 그것도 저는 좀 그래요. 선고 기일도 빨리 잡아야죠. 그런데 이걸 지금 그거는 이제 결론 종결 해놓고 나중에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는 계속 얘기인데 절차를 지킨다는 것은 이런 절차부터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께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한덕수 총리의 저 탄핵 심판은 저는 헌재로서는 워낙 이쪽에 지금 뭡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 탄핵을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문제에 대한 쟁점도 많고 증인이 많기 때문에 미뤄져 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관들의 헌재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탄핵을 반대한 측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왜 빨리 하지 않았느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헌재의 그 절차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물론 이제 빌밀줄, 명문줄 이런 것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이 좀 있다 손치더라도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절차의 문제를 부단하게 제기하는데 본질은 놔두고 자꾸 절차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본 말이 전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저는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그게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좀 놀랄만한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당연히 우클릭을 했는데 표가 안 오니까 저렇게라도 말을 해서
다시 한번 말로써 성찬을 차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명계에서도 지금 조롱 일색이고 비판 일색이거든요. 저는 듣다 민주당 계열에서 민주당의 이름을 붙은 국민회의 때부터 평민당 거쳐서 성장을 담론으로 하는 중도보수당이라는 얘기는 듣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물론 대선을 앞두고 막 던지는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해도 될 얘기가 있고 좀 표를 끌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저렇게 하기에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정당으로서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도에 경제비전 전형적인 진보적 아젠다예요. 그거 새누리당이 갖고 왔다고요. 뭐라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완전 우측의 끝으로 거의 울트라, 익스트림 라이트로 가고 있다고요. 그 영역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꾸 저기 궁벽한 그 남한산성의 그 병자론한테 남한산성의 저 궁벽한데 우리가 보지냐게 들어갔듯이 인조가 왜 궁벽한 오른쪽 끝으로 자꾸만 가냐고요. 그 이쪽에서 민주당이 거의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반성을 해야지. 이제 와서 왜 니들이 진보 정당인데 왜 갑자기 보수라고 그러냐? 전략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은요, 진보나 보수나 다 보수 정당들이에요. 진정한 진보 정당은 민주노동당, 정의당 이런 데가 진보 정당들이에요. 할 수 있는 얘기죠.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전략 못 펴는 거 스스로 반성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궁벽하게 맨 끝으로 몰립니까? 점점 뺏기는 거예요. 중도 보수도. 그걸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권 이야기 해보죠. 김문수 장관이 국회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섰는데 60여 명의 현역 의원 모였고요. 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책 예약 판매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여권 잠룡들의 행보 좀 점점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다급하겠죠. 뭐 제가 좀 보니까 저번에 오세훈 시장 토론에 48명이 왔었는데 김문수 장관 때는 60명이 왔다. 12명이 더 왔잖아요. 이게 참 여론조사가 이래서 무섭구나. 1등 하니까 많이 왔다는 농담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이야 당연한 움직임 아닌가. 이걸 뭐 어느 방송에서는 뭐 은밀한 이중생활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던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아니 무슨 이게 여교수의 은밀한 이중생활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그러면 특히 여당 같은 입장에서는 대선 대비도 해야죠.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의 그 끝이 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다가 그때부터 준비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투트랙 전략이란 좋은 말로 놔두고 왜 은밀한 이중생활이란 말을 하는지 저는 참 그 프레임 씌우기가 재밌었는데 여하튼 이 여론은 앞으로도 요동이 실 겁니다. 그러면 1등 후보를 찾아서 의원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1등 후보 모이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제가 또 비판하는 게 김문수 지금 장관 과거에 정말 청렴하고 노동운동했고 진보 운동가였어요. 근데 그 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대한민국 역사에 관련된 발언들, 또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런 것도 보면 말이죠. 저렇게 세 가지 한다는 게 저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론조사 1등 나와도 그래 저런 분한테 저렇게 많은 의견이 온다. 오로지 제가 볼 때는 새가 많은 건 쫓아다니는. 그 여야 정치인들이 마찬가지긴 해요. 정치인들의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저거 큰 의미 없다. 일단 극우 정당의 그 지금 프레임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 보수 정당이었잖아요. 보수가 자꾸 중도 보수를 영역을 포기하면 자꾸 아까 궁벽하는 단어 썼는데. 그래서 저 부분은 크게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6인대 특임 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